예, 여러분, 앞에서는 아퀴나스의 전체 신학 체계와 또 강론의 논증 방법을 살펴봤고, 여기서는 이제 그의 논증 방법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아퀴나스의 그 논증 방법, 논술문 글쓰기 이것이 이제 서양 글쓰기의 원형이 됨으로 해서 지금껏 이 서양의 그 논술문 쓰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신학을 하면서 제가 이 아퀴나스 의의 그 논술문 글쓰기 논증 방법의 그 중요성을 알고 이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형성되어 온 서양의 그 논증 방법 논술문 쓰기를 제시하면서 또한 나아가서 이제 한국의 논술문 교육을 조금 반성을 하는 이 글을 제가 이미 오래전에 하나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시간에 좀 소개하면서 아퀴나스의 논증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퀴나스의 논증 방법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증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논증 방법을 나름대로 조금 반성을 해야 이 아퀴나스의 논증 방법의 특징을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논술문 쓰기 교육, 논증 방법의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아퀴나스의 논증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논문의 내용을 잠깐만 한번 보면은 예, 먼저 이 서양에서는 우리 그 동양과 다르게 이 글쓰기 교육, 특별히 이 논술문 쓰기 교육이 굉장히 그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한국은 정말 그 읽기 교육이 좀 강조되는가 하면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이 쓰기 교육, 표현이 그 중시된다. 이렇게 봐도 가은이 우리는 아직까지 습득하는 것이 중심이고 서양에서는 오히려 이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그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서양에서 이 글쓰기 그 말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 이 글을 깨우치는 것을 넘어서 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양에서는 수사학 교육이 그 강조됐다는 거죠. 레토릭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조됐는데 강조된 원인이 뭡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가 이 서양 문명의 이 근원인데 이 그리스 로마서는 정치가 중요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남들을 그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득의 기술 이것이 중시되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레토릭, 그 수사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사학은 이미 서양 중세 대학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아퀴나스 시대에 이제 이 설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서양 전역에 이제 퍼져 나갔던 이 대학이죠. 그 대학의 3대 그 예과 과목 트리비움이다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제 그 문법이다 그랜마다 여기서 여러분 그랜마는 레틴
그러면 라틴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초등학교를 그래머 스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 서양 초등학교에서는 이 라틴어 문법을 배우는 것이 그 중요했던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논리학, 그리고 이제 수사학, 이 세 개 과목을 사실은 거의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를 사실은 그 공부를 했던 거죠. 물론 대학에 가면 여기에 또 네 개의 또 과목이 덧붙여지면서 이제 7개 과목을 이제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가장 기본이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글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글과 말을 통해서 논쟁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 disputation,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을 마치면서 이제 그 학사학위, 그 배철러 학위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교수가 이제 문제를 주면, 아까 이제 아퀴나스의 그 논제처럼 그 논제 하나를 던지면은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반론을 살펴보고 여기에 이제 자기 입장을 제시하는 식으로 해서 논쟁을 통해서 이기면은 이제 그 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그저 글을 배우고 깨우치고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 서양에서는 항상 그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서양에서는 이런 그 논쟁의 기술, 설득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뭐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글쓰기가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것, 논술문, 이 글쓰기, 이거를 이제 대학 교육에서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프랑스에서는 이 논술고사를 그 대입 시험으로 그 수능 시험의 그 하나 중에 논술고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거죠. 그 아주 유명한 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SAT죠. SAT의 이 라이팅 테스트가 있고, 그죠. 토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쓰기에 있어서 모두 그 아퀴나스식의 그 논술문 글쓰기가 가장 그 먹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또 뭐 소위 그 이름 있는 대학이나 몇 군데서는 뭐 아마 논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사실은 이 논술이 또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논술고사를 살펴보니 그건 사실은 논술고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문이 길게 나오죠. 그죠? 뭐 두세 개 되는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그 글을 쓰는 것인데, 그건 여러분 논술고사가 아닙니다. 그죠? 그 학생들의 그 텍스트 해석 능력을 테스트하는 하겠다는 것이지, 논술문의 그 취지에 맞는 시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한국 교육의 그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이 서양에서는 어쨌든 뭐 이 논술문 교육이 그 강조가 되었고, 그래 됐을 때 그러면 이 논술문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서양 역사에 있어서 도대체 뭐냐, 이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논술문 교육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이 논술문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이것을 아직 그 밝힌 글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그럴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논술문 교육은 주로 철학 쪽에서 하는데 사실상 서양에서는 철학 쪽에서라기보단 국어, 영어, 독어 가르치는 교사들이 논술문 쓰기를 가르치고 철학 쪽에서 이것 사실은 거의 안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논술문 쓰기가 마치 뭐 철학의 분야인 것처럼 그 오인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어떤 그 현상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모든 교사, 말을 가르치는 교사가 무엇보다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국어 교사가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목사님들도 이 설교나 이런 것을 이제 논술문 쓰기 형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또 제가 뭐 이 글을 쓴 것처럼 이 신학이 사실은 이 논술문 쓰기 교육을 그대로 이 전수를 받아온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이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논술문 쓰기를 중시하고 이것을 또 일부 또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서양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술문이 이미 일찍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수사학이 이 설득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설득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증명, 그 증거, 프루프, 에비던스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일찍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서양에서 그 중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논술문이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죠?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상대방의 그 시시비비를 그 가려 주는 거죠. 그 방법이 사실은 3단 논법적이고 변증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어떤 그 입장이 있으면은 그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반론을 살펴봐야 그 반론 가진 사람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반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반론을 가진 사람이 뭐 바로 또 수긍을 합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반론보다 더 좋은 어떤 그 대안이 그 있어야 반론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의 반론을 철회하고 다른 안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반론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반론의 부족한 부분을 더해주는 식으로 변증법적으로 종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술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3단 논법적 혹은 그 변증법이 되어야 종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증법적인 구조를 가졌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물론 뭐 기승전결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조금 더 이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이 설득을 목표로 하는 이 변증법적인 구조가 논술문 구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그 역사적인 과정을 좀 살펴봤고, 그런 이 역사적인 어떤 그 논술문의 성격을 잘 구현해서 오늘날까지 서양 그 논술문 쓰기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논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 방법의 특징을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변증법적이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아까 우리 그 체계와 그 논증 방법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먼저 어떻게 됩니까? 명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죠? thesis로, 태제로 먼저 이 정론을 그 제시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살펴봤었죠. 그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냐, 이렇게 그 제시된 명제를 봤던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아닐 수가 있다. 그 반론을 또 6가지로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론을 이제 뒤집는 거죠. 그죠? On the contrary, 반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기가 제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답을 종합해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그 답이 그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여기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 논제 자체가 라틴어 유추름으로 그 시작된다, 그죠?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유추름으로 그런가 아닌가, 그죠? 이 문제를 제시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그 반론을 그 다음에 살펴보는데, 디데투어로 그 공식처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론을 쭉 살펴보고 나서 이 반론을 뒤집는 그 어떤 그 전기를 이제 그 이에 반하여 said contra on the contrary로 시작을 해서 짧게 한마디로 하면서 이제 자기 입장을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대답을 그 제시를 레스판시오, 레스판데오 이 말로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르고 하면서 이 반론을 이 재검토한 것을 우리가 이미 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전체적으로 먼저 그 논제, 명제가 있고, 이 명제, 논제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고, 이 반론을 뒤집어서 강하게 이제 자기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이 변증법적인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여러분 이 반론을 충분히 고찰한다는 거죠. 그죠? 반론을 충분히 고찰한다. 대화에 있어서 이제 반론은 뭡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 논쟁이 되고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 되는 것이 그 한국의 정치죠.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말, 반론을 안 듣고 자기의 입장만을 그 제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면 뭐 욕하고 원수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비교적 더 잘 대화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또 타협하고 이것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듣지를 않다 보니까 듣지를 않고 싸움하고 갈라지는 것이 이 한국 정치의 현실 아닙니까? 이 한국의 정치가 이렇다는 것은 곧 이 한국의 그 논술문 쓰기 교육 자체가 나름대로 어쨌든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토론을 잘하고 논술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 그 반대편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 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라. 이것을 바로 그 제일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게 또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근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논거로 제시해 반론이든지 아니면 나의 입장을 제시할 때든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논거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아케나스는 거의 매 문장마다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The Philosopher라고 제시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서 수많은 신학자, 철학자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이 단순히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남들도 하고 있는 생각이다. 보편타당한 생각이다. 이것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근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 논술문 쓰기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근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논술문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한국 논술문 쓰기 교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논술문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아이들 독서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인용할 거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논술문 쓰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것이 논술문 쓰기의 핵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의 양이 부족한 사람은 논술문을 아예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논술문 쓰기라는 것이 몇몇 어떤 뭐 요령이나 어떤 그저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뭐 유명 쪽집게 강사한테 배우면은 뭐 내일이라도 오늘 못 쓰는 거를 내일 잘 쓸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논술문을 잘 쓰려고 하면은 방대한 양의 독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논술문 쓰기 교육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반성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 우리가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거, 설교한다는 거,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남의 글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법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아퀴나스는 그 점에 있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논술문 쓰기 방법을 조금 안다면은 그 방법에 따라서 논술문 쓰기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제 제가 그 서양에서 이 글쓰기 교재를 좀 살펴보고서 우리 한국 논술문 쓰기 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밝혀본 거죠. 먼저 발상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놓은 거죠. 브레인스토밍. 이 생각을 좀 해놓은 것을 어떻게 과연 조직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일단은 논지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논지는 그 아까도 뭐 제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아퀴나스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통은 어, 가장 강한 고통이었느냐, 그죠? 바로 이와 같은 그 논제입니다. 이것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논지를 일단 잘 제시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소논문이나 논문 쓸 때는 그 제목과 더불어서 그 제목이 함축하고 있는 이 논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논지가 섰다 그러면은 그 논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아퀴나스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반론을 검토하는 거죠. 그죠? 그 논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 반론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기존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입장을 이제 제시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은 뭔가 하면은 어떤 그 타당한 일반적인 증거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이 설득력이 강한 것은 오히려 뒤에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퍼널 방식이라고 깔때기 방식입니다. 위에는 이제 조금 그 설득력이 좀 약한 거 밑으로 내려올수록 강한 것을 제시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한 방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결론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문체를 수정하는 이런 단계로 서양에서 이 글쓰기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논술문 쓰기 교육이 그 중요하고 이것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서양에서는 신학 교육을 통해서 시작되고 구현되고 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것이 세계화되어 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논술문 쓰기가 사실상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칼빈에게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투레티누스는 거의 뭐 아퀴나스의 그 형식을 굉장히 그 많이 본받죠. 투레티누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뭐 틸리 바르트 현대 신학자 아니면 서양 사상가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이런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런 아퀴나스식의 논술문 쓰기 구조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서양 논술문 글쓰기 이 논증 방법의 핵심이 되는 이 아퀴나스의 논증 방법의 특징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에서의 이 논술문
글쓰기 교육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